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어떤 제안을 받은 건 없다면서도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소설 문구를 인용하며 받아쳤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자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의 현역 의원 출소한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민주당과 검찰의 긴장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봅니다. 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용의자들이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용의자 A군을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고 공범 B양도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 퇴근길 눈이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눈이 예보될 만큼 내일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모레 아침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중위대사 등을 지낸 조태용 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상당 부분 징계 사유를 인정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장관은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정치 참여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고원지대에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들이 오늘 저녁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인들은 10대 남녀였는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범행 사흘 만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10대들 소행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했던 17살 A군을 오늘 오후 7시 8분쯤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군 검거 10여 분 뒤에는 공범인 16살 B양도 근처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됐는데요. 범행 사흘 만에 나란히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는데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중간에는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택시를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승하차 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사흘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경찰은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범행 동기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모방범죄로도 이어졌는데 그제 또 다른 20대 남성이 경복궁 담벼락에 4m 길이 낙서를 추가로 남겼다가 하루 만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낙서를 넘어 문화재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영추문 주변과 박물관 쪽문 주변 복구가 5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영하권 날씨에 장비 사용과 화학약품 사용이 원활하지 않지만 스프레이 흔적은 많이 옅어졌다면서 작업 소요 예상 기간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무척 추웠지만 앞으로는 더 센 북극 한파가 몰려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모레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한강 선착장 가장자리가 얼어붙고 밧줄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2.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 전국을 얼렸던 북극 한파의 모습입니다. 사흘 만에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반짝 주춤한 한파.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 센 한파가 몰려옵니다. 내륙에 눈을 뿌린 저기압의 뒤를 따라 강력한 북극발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만에 낮 기온이 다시 영하권에 머물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강력한 2차 북극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 눈은 금요일까지, 북극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로는 조태열 전 주 유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공급망 문제 같은 경제 안보를 담당할 3차장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인사파동 등 끝없는 잡음으로 경질돼 비어있던 국정원장 자리에 대통령실 참모가 투입된 겁니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지명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뒤 지난 3월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보직, 이른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지명자는 국정원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인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 이후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자리엔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넓혀서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일부 개편됩니다. 3차장직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맡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공급망도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 발표에서 제외된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안보실 3차장과 함께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까지 결론 나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대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2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선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2년여 만에 이루어진 항소심 선고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징계 청구권자는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모든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피지 않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또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야권이 비판하는 건 사법질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해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3년 전 직접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와 한 장관을 겨냥해 재판쇼를 잘한다며 영화처럼 패소할 결심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은 집권 여당 새 사령탑을 맡을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하는 당 안팎의 논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당의 위기 극복을 정치 신인이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일축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며 사실상 정계 입문을 선언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공직 생활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노릇만 할 거란 관측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장관이 스스로 던진 사실상의 정치권 출사표에 여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추대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총선 역할론에 관한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 명분 쌓기만 남았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 보석이면 지금 당장 써야 되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걸 아꼈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윤재옥 권한대행이 전당대회 수준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당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 회의까지 소집한 것도 절차적 잡음을 줄이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당 비대위원장 지명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막판 변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개각 시점이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보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민주당은 여당이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까지 밀어붙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인데 여당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추대론이 힘을 받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아 한 장관을 모셔오려는 게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을 자중질환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를 모셔와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니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배알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실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동시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철저히 굴종하는 여당에 국민은 기대를 저버릴 거란 취지입니다. 중도층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볼 만한 그런 수사를 한다거나 발언을 한다거나 한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1야당이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때도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발족해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총선용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요. 한동훈 장관 역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정의당이 특검 추천과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담겼다며 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국회 절차 내에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여당의 반대 여론을 당부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려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다면 한 장관을 압박하는 첫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읽힙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태세인데 총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폭발력이 상당한 만큼 먼저 탄탄한 증거관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세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는 점을 전제로 두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핵심 쟁점들이 상당 부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전직 당 대표였던 만큼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거라며 수사 정당성이 인정된 거라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돈봉투 수사는 먼지떨이식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뚫고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공여자에서 이제는 수수자로 본격적인 임학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8개월째 이어져 온 수사가 앞으로는 총선 국면과 맞물린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하기 전 증거관계를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돼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도 이번 주 서둘러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구속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수수 의원 명단을 집중적으로 교차 검증하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와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에 이어 송 전 대표까지 연달아 구속 판단을 내리면서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의 태도 변화 등 조사 상황에 따라 최대 현역 의원 20명까지 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또 공천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구속 다음 날 송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곧장 부르지 않고 숨을 고른 검찰은 조만간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수자로 의심하는 의원들 소환 조사까지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민주당과의 긴장 관계도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오는 22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의혹의 실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주 잇따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체 없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겁니다. 검경 전관 출신인 이들은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씨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 원 외에 현금 5천만 원을 따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검찰로 넘어온 정 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수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실제 수사 무마 시도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공무원을 만나거나 이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바울 씨에게 접근한 부동산 업자 이모 씨가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이 씨 역시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씨에게 1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세금 신고까지 마친 정식 변호사 비용으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임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임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을 우려한 정 씨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실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 시절 권한남용과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 5년 내내 탄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조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처남 측과 검찰이 증인 신문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처남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가운데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인 오모 씨가 서류를 위조한 핵심 인물인 것으로 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오모 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증인부터 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 120여 명을 포함해서 800명 이상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고원지대에서 지진이 난 데다가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자 식당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뛰쳐나갑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자정 무렵. 한밤중에 닥친 강진에 대피와 구조가 더뎠습니다.
我们这水的话就是咣啷啷咣啷动弹着，那个场也都下来了，坡的话就那个墙也都倒了。 해발 2,000m 고원지대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消防救援队伍1500余人，部队官兵1000余人，公安干警1500余人赶赴灾区。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도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교과서나 공책을 뜯어 모닥불을 피운 뒤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와 구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수성에선 30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화산이 폭발해 인근 국제공항 항공기가 연착하고 유명 관광지 온천이 폐쇄됐습니다. 지난 2010년 화산재가 유럽 하늘을 뒤덮었던 악몽이 선명한 곳인데요. 주민 4,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용암이 마치 살아있는 듯 용솟음칩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 위치한 그린다비크 인근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초당 최고 200세제곱미터 용암을 토해낼 만큼 거대한 분출에 하늘마저 시뻘개진 상황. 인근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연착하거나 출발이 지연됐고 그린다비크 북쪽 유명 관광지인 블루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Now there's an eruption here near Grindavik and we have cleared the town and the area and now we're just securing the area and closing every road to the area. This place in this time and just being able to see this natural phenomenon happen, just seeing lava emerge from the ground. 최고 100m 높이의 용암 불기둥과 폭발로 인해 생긴 지면 균열만 약 3.5km. 앞서 화산 폭발을 예측한 아이슬란드 당국은 지난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린다비크 주민 4,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 2010년에는 에이아프랄라이오쿨 화산 폭발로 유럽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이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동부화산 활성화로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2021년 3월에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레이캬네스 반도에서는 몇 년간 여러 차례 분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루 1,000번에 이르는 지진파가 감지되는 등 화산 활동이 특히 활발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했으며 워싱턴이 북한을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어떤 행동이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속 반응 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과 관련해 공식 회의를 엽니다. 유엔 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를 두고 공식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서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되고 앞으로 여러 해에 걸친 3국의 연합 훈련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서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3자 훈련 계획과 관련해서도 3국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서 향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와 6년 동안 1억 1,300만 달러, 약 1,480억 원에 계약한 이정우가 미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이정우는 구단이 거액을 투자한 만큼 기대에 걸맞는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빅리그 입성 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많은 취재진과 이정우를 보러 나온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정우는 아직 실감이 안 난다면서도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좋은 명문 구단 팀에 가게 돼서 영광이고 준비 잘해가지고 구단에서 저한테 이렇게 투자해 주신 만큼 제가 또 거기에 기대에 걸맞는 플레이로 보답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꿔온 오랜 꿈을 이뤘다고 말한 이정우는 지난 16일 입단식에서 접한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 대한 설레던 느낌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으로도 손꼽히 키는 구장 중에 하나여서 너무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거대하다, 웅장하다, 좋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정우로선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과 구장을 비롯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그러나 타격폼만큼은 일단 교정 없이 부딪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될 테니까 또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가서 부딪혀볼 생각입니다. 이정우는 비자 발급 등의 서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중순 출국까지는 개인 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 오후 2시 임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서울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임 씨와 싸운 뒤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며 임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수장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엄은주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주말 사이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후임으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행 10억 원인 대주주 기준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데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로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올해 폐상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이 거래일 전인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합니까?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를 두고 조만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데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당장은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시의회는 대안을 찾겠다며 조례 폐지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전국의 교육감 9명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의 효력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법원에서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법원 결정으로 자주권이 제한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 인권 조례안을 폐지한 충남도의 경우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강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에 6곳입니다. 이미 조례가 폐지된 충남에서는 제2요구를 검토하고 있고 경기, 광주에서는 여전히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가시화하자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9명이 반대 입장에 뜻을 모았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 대신 보완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폐지 논의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당분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근길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두 전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추대설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내비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말을 아꼈던 한 장관, 최근 행보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 살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여기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기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언제쯤 결단하실 시점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답에 다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어제 공식 일정을 취소했던 한동훈 장관 오늘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에 대해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고 그랬고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세상 모든 길이 처음에는 길이 아니다. 여럿이 가다 보면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정치 입문 선언이라는 해석이 많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소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겠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생각 안 해봤다라는 대답 이외에 뭐 새로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이거는 맞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는 거냐면 오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탐험대 대장이 경험이 없어서 나침판이나 지도를 볼 줄 모르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우려와는 각도가 좀 틀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게임 다 끝난 거죠. 사실 어제 그러니까 주말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의총을 통해서 유력한 인사들이 한동훈이란 이름을 입술에 올리면서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게임은 끝났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 내부 절차를 필요적인 요건으로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오늘 또 진행이 됐고 내일 또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이제 그 필요적인 절차는 끝난 거라고 보고요. 벌써 오늘 저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두 가지를 했잖아요. 저 정도 되면은 뭐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안 받았다는 얘기지 임명을 하는 말하자면 윤재옥 법률적인 권한은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재옥 딱 지명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이미 충분한 양해와 여러 가지 시사를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건 뭐 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맹종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과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수사 한참 있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당시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만큼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문제죠. 과연 저 말이 실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지는 저의 관심사항입니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어요. 아직 제안을 받은 건 없고 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대 제안이 오면은 바로 받을까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죠.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고 공무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지 않는 한 어떤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말겠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오늘은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마다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추대가 오면 뭐 추대라는 표현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윤재옥 권한대행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밝혔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를 둘러싸고서 찬반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직접 듣고 오실까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그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니까 둘이 옆에 앉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약 앉으면은 딱 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 아니냐. 아,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 경찰 출신이십니다. 지금 그 본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 아름다운 통수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립각을 중도를 확장하려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돼요. 국민적 인지도가 있어서 당 총선을 이끌 만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적으로 단순하게 보수 지지층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20, 30대부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여성층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김영남 의원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YTN 라디오 나오셨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의 모습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고 정의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찰대 1기 그리고 경찰대 1호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1호 수식어가 있는데 소위 그 투샷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글쎄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그 국힘당의 지도부를 이렇게 보면 검찰 출신도 꽤 있지만 경찰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예. 좀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현직에 있을 때 검찰이 경찰하고 손을 맞추고 지휘 관계를 하는 것이 좀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한동훈 비대위는 검찰 엘리트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공관위원장을 이제 바로 선임을 하게 될 텐데 공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호의를 가지고 공천을 하게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각을 세울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당정 관계가 제일 큰 현안이거든요. 근데 당정 관계에서 아바타 소리를 듣는 한동훈 가령 비대위원장이 용산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마 시험대가 곧 오는 게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거든요. 예. 김건희 특검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특검법을 지금 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국힘당 쪽에서 많이 하지만 이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고 28일 날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1월 초에는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바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예, 특검 얘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해보고요.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용산에다가 아까 맹종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죠. 아바타가 아니라는 이제 반박인데 윤희숙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름다운 대립각을 세울지 고민할 것이다. 다소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0%, 60% 고공행진을 한다면 뭐 대통령을 앞세운 선거가 가능하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수직 관계로 비춰지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평 관계 내지는 서로 소통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비춰지는 모습을 더 바람직한 관계로 보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기현 요 직전 당대표로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어도 수평적인
수평 비슷한 관계로 비춰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발언 맹종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은 사실은 앞으로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구체적인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그걸 입증해내야겠죠. 그러니까 용산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어떠한 그런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당을 총선 때까지 이끌 수 있느냐,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한 도박을 지금 하는 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의 면을 그렇게 깎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텐데 그걸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붙은 조건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면을 깎지 않으면서도라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입니다. 모순인데요. 예. 그건 상호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이해 내지는 적어도 양해를 구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당내에서는 한 장관을 당으로 데려와야 한다, 어떤 역할을 시켜야 된다는 데는 주류를 이룬 것 같은데 다만 한 장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이 적합하다는 반론도 있거든요. 만장일치 추대 같은 게 가능할까요? 그 선대위원장 설은 사실 합리적인 방안이죠. 예. 합리적으로 아마 이번에 인사를 누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그것도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권력의 힘이, 인사권자의 힘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한계일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느냐? 글쎄, 근데 국힘당이 원래 해바라기 체질을 가진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아마 마사지를 지금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이는 보석이라면 지금 당장 써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만장일치 방향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방향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데는 저는 큰 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의총이 있었고요. 바로 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같이 하는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석회의에 실제 이루어졌던 발언 내용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각종 언론에서 다소 좀 적게 보도되고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선대위원장 내지는 다른 역할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잠재력 내지는 지금 인지도가 높고 또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 겁니다. 앞으로 무한한 정치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대학 입시에서 의대를 수석 합격했다고 해서 당장 그러면 심장 수술을 맡길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총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험난한 과정을 한 번의 경험도 없이 해낼 수 있느냐. 근데 4년 전에 국민의힘이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2020년 총선 당시에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였죠. 그분도 오랜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한 발 더 나가서 총리도 하고 총선 전 1년 훨씬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뽑혀서 여의도 경험도 꽤 있었던 편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는. 근데 그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이
103석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큰 도박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 추대는 글쎄요, 뭐 아예 사실을 무시하면 모를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만장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못 오느냐, 또 그건 또 별개 문제가 되겠죠. 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온갖 질문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때 오르게 되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앞서서 신경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가 이제 첫 시험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장관은 오늘 악법이라고 총선용이라고 잘라서 말한 건데, 일각에서는 이해 충돌도 미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당내에서 어제 연석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출연해서 특검법 관련 수사는 총선 이후에 진행하자고 주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 장관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특검을 하되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늦춰서 여야 합의 처리하자는 건 사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된 바도 없고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한동훈 장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특검법에 대해서 한 발언, 이게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악법이다. 이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라면 이건 현실적인 해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이 12월 28일 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이 법은 28일 날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고, 상정이 되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통과를 시킬 거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발언한다고 해서 이 법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물론 아직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니까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저런 어떤 그 법에 대한 성격 규정만 해갖고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이제 좀 얘기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아무리 소리쳐 봐도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얘기를 국힘당에서 하거든요. 하나는 문재인 때 이미 중앙지검에서 탈탈 털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법이라는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 지명 권한이 상내에서 벗어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설명이 됐습니다. 이건 탈탈 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고, 만약에 특검 지명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특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특검을 누가 어떻게 지명을 하느냐인데, 지금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건 여야가 한번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야당이 선택하게 돼 있죠, 지금? 지금은 야당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다면 약간 늦출 수는 있지만 이 법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여야가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법은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선택할 수 없는 굉장히 좀 복잡한 미묘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외통수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 재판부가 징계 절차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개입한 점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뒤집힌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 1심에서는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패소를 했죠. 그런데 그 패소했던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2심 판결은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 1심 판결과는 배치되는 판결이 났는데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2심에서 그 법무부가 패소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징계 청구권자로서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뭐 그 2심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은 없습니다. 사실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징계의 심판까지 관여하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징계가 되는 거죠. 징계 절차가 그냥 징계 청구권자의 의지대로 쭉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법무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건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판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반발했죠. 재판 쇼라면서 패소할 결심이다. 법무부가 애초에 이길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이제 참여를 했고 2심에는 이제 지금 정부가 법무부가 참여를 하면서 그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변호사 3명을 모두 해임했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이런 오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행정재판의 경우에는 절차를 가지고 많이 다퉈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재판을 보면 절차의 위법을 문제 삼아 가지고 원고의 얘기나 피고의 얘기가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추 전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이거 글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뭘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으로 가면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엄청난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심 재판이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나왔고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으로서는 이제 의미를 좀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뭐 바뀐들 뭐가 뭐 결과가 달라지겠냐? 뭐 사실은 이 재판 결과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던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은 이미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신분의 그 변동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재판이었습니다만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올바랐냐 아니면 뭐 무리한 징계였느냐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증거인멸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많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유창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룬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는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대법원장감이라고 그랬다. 지금은 이제 탄핵 대상으로 몰락이 됐는데. 예, 유창훈 판사요. 이제 고탄 감토죠. 뭐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하는 건데 지금 유창훈 판사가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 구속영장 결정문을 내놨어요. 이걸 보면은 3가지 요건 중에서 2가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거죠. 범죄의 중대성 얘기가 분명히 중대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했습니다. 핸드폰 문제, 컴퓨터 문제 등등 해가지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게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걸로 봐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두 가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소명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유 판사의 이 설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건 뭐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힘당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게 나오면은 막 칭송을 하고 불리한 거 나오면은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걸 이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법원이 좀 자세한 사유를 밝혔는데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면서 중대하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장 재판이 1차적인 사법적인 판단이니까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혐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판결을 통해서 나중에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혐의의 입증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만 영장 단계에서는 일단 소명 정도까지 좀 낮은 단계의 입증이 필요로 하죠. 예. 어쨌든 입증 소명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두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구속 사유는 되기 때문에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핸드폰 제출했는데 그거 싹 지우고 제출한 적도 있고 그리고 왜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만 정작 검찰에서의 소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검찰청 들어가서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있어서도 이미 돈봉투 전달에 참가한 실행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 조직적인 범행의 최정점에 있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현역 의원이 2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공천 과정에서는 금품 수수의 이 부분을 넣지 않기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결정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이건 좀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고요. 20명 중에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소명이 된다 그러면은 불이익을 주지 말고 만약에 검찰에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건 공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건 금품수수에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공당이 저는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탈당했다. 당의 입장은 없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지 않죠. 이것도 지금 바로 직전 당 대표인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송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을 맡은 대표였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 경선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정치 자금도 있고 뇌물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은 아무리 탈당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이 얘기를 해야죠. 아예 탈당했으니까 거리를 두고 끊어버리자라는 것은 이것도 절대 공당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해요. 검찰이 충분히 미리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쭉 끌었다가 이것을 총선에 임박해서 이렇게 터뜨리는 건 이건 분명히 시간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 이 비슷한 사건이 불거졌거든요. 예. 당시는 이제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박기태 당시 당대표 후보 측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발언 직후에는 당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출마를 했을 시기였습니다만 선거운동이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 명함을 드리면 뭐 보는 데서 찢어버리거나 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예. 결국에 아마 총선을 110여일 앞둔 요 무렵쯤 그 사건이 불거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일당됐습니다. 152석을 얻어갖고 총선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죄값은 받게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내년 4월 총선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내부적으로 우려, 당혹이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파별로 온도차도 있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켰던 그렇죠. 판사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치 판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 방탄정당의 오명을 저는 벗어야 된다.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예. 대한 소환 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또 공천 문제하고 또 그렇죠. 예,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이게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은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리더십 실종의 결과 그리고 통합비대위를 재차해서 주장했고요. 안민석 의원 주장이 눈에 띄네요.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검찰 공화국 탓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송영길 대표가 검찰과의 이런 대응에서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못했어요. 태도와 전술 전략에서 본인이 뭐 자꾸 여러 가지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한 게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박기태 사건하고 좀 다른 게 박기태 사건 때는 고승덕 의원만 고백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것도 입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딱 연말 연시에 송영길 구속을 하고 앞으로 20명 내외의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부르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20명 내외의 의원들이 지금 상당 숫자들이 수도권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연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불려가면은요,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이게 뭐 한 심지어는 500표에서 3,000표 그 사이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 시점에 수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게 김 의원의 얘기대로 아무 영향을 안 주고 박기태 재판이 된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를 예.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깨끗하게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과 같은 저런 태도, 이게 과연 구속할 사안이냐, 뭐 검찰 공화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저런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하면 총선에 영향이 있겠죠.
그 많은 국민들이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에 기재된 불법 정치자금 액수, 거기엔 뇌물 4천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돈봉투를 살포했다. 이거는 사실은 매표 행위잖아요. 이게 구속 사안이 안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안민석 저런 의견이 계속 민주당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짧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을 탈출해서 여당에 오시라, 입당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안민석 의원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듯이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맥락도 없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짐작도 안 되는 거고요. 뭐 하여튼 짐작은 글쎄 짐작을 억지로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여튼 국힘당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 말을 듣는 이낙연 대표가 이건 뭐 귀등으로도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왜 이 시점에 또 이런 걸 러브콜이라고 하는 건지. 러브콜도 뭐가 좀 눈도 맞고 예. 뭐 손이라도 한번 잡을 만한 그런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건 뭐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그냥 예.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선에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과 맞지 않는 분이다. 동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SNS에 모독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안철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엔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거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가 공식화하고 있는 신당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거는 신당 만들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면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정무적 감각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러브콜도 좀 여건이 성숙됐을 때 보내야지 예. 뜬금없이 그 러브콜을 보내면 잘못하면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생뚱맞은 이야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는 주제로 마무리가 됐네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 Japanese surrender party arrives. They are headed by Agent Mamoru Shigemitsu, foreign minister of the Japanese surrender cabinet, who was wounded by a Korean patriot in Shanghai years ago and walks on an artificial leg.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낙마 대상 1호로 꼽은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도덕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건 도덕적 해이, 부실 검증 자체라는 겁니다.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강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과거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거론되자 야당 의원들은 후보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33회에 걸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법카 사용, 개인적인 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자신합니까? 네. 돼지고기 전문점이라든가 자주 이용했던데 대부분 다 회의역이 적당치 않아요.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촌 소멸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가장 직면한 게 저출산 문제이듯이,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다 들어있어요. 불법적인 그런 어로 남에게 의해 가지고 우리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경제수장으로 낙점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 간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강조한 반면,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증가, 세수축의 실패 등을 거론하며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뭐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빵빵 치세요. 최근 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부산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민생 현장을 돌보고 이러는 것은 이전 정부에도 다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경유착이라면은 왜 부산에 떡볶이 먹는 곳에 대기업 총수들을 세워놓느냐? 정경유착 문제가 커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있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특히 오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말 청문회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미술 작품을 사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역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작품 거래라는 수단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강 후보자 측은 작품 보증서상 가격에 맞게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이 소식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남동생 부부의 미술작품 9점을 총 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YTN이 시장 거래 가격을 따져보니 강 후보자가 지불한 돈은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케 작품의 경우 강 후보자는 작품 한 점에 많게는 2,500만 원을 줬는데, 한국미술시장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올케 작품의 과거 경매 내역을 보면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조차 680만 원에 그쳤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벌레라는 제목의 남동생 작품을 강 후보자는 1,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같은 크기의 다른 작품은 경매에서 600만 원 남짓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200~300만 원 정도에 거래하던 사람이 2,500만 원 주고 샀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런 거래는 좀 성사하기가 좀 어렵겠죠? 전문가들은 친족 사이라도 1,000만 원 이상 돈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이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3자하고는 절대 그런 가격으로 거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가족이니까 이 증여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고요.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작품 보증서상 가격에 맞게 구매했다면서 부모님을 대신 동양하는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구매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복궁 담장을 낙서해 훼손하고 도망친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금 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1시간 전쯤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오늘 저녁에 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수원에서 체포됐고요. 얼굴을 가려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낙서는 어떤 의미냐는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답변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경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택시를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사흘 만에 오늘 저녁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범행 동기를 내일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처럼 사전 규제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만 옥죄는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잇따라서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해왔습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독점력은 강화됐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은 결국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해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카톡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 시장을 좌우하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금지 행위를 미리 정하고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독일과 유럽연합도 사전 규제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정위는 설명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 제한, 최애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업계는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단기간 2위로 치고 올라온 데서 보듯 진입 장벽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죽여서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에서도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1위로 다 올라서는 것도 심한 문제일 텐데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우리 법으로 규제를 한다? 미국도 중국도 하지 않는 걸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플랫폼 산업은 진흥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훨씬 큰 HMM 인수에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인수 자금 마련과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동원그룹과 입하전을 벌였던 하림그룹이 국내 1위 해운사 HMM의 새 주인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본입찰에서 6조 4천억 원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하림그룹과 JKL 컨소시엄이 HMM 주식 57.9%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HMM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주식 매매 계약과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림그룹이 국내 1위 벌크선사 페노션에 이어 세계 8위 컨테이너사인 HMM까지 인수하게 되면 초대형 국적선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재계 순위도 27위에서 13위권으로 뛰어오릅니다. 닭고기 브랜드로 알려진 자산규모 17조 하림그룹이 25조 8천억 원 자산규모의 HMM을 인수해 고래를 삼킨 새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모가 더 큰 기업을 인수하며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단위의 인수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경기 침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부진 등으로 최근 해운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무적, 경영적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내 외부에 증명해서 한간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MM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적,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증명을 해야 할 것이고요. 할인그룹은 입장문에서 펜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컨테이너, 벌크, 특수선의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해운 시장의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과거 현대상선이었던 HMM은 지난 2016년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경영권이 산업은행 등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물동량이 급증해 지난해 1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리자 올해 산업은행 등은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준공 13년 만에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의 지분 매각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파이낸스와 지분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와 가계빚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해외 직구 제품의 통관 처리를 담당할 새로운 통합검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보다 2배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서 마약 밀반입 등을 단속할 검사 시설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만인 인천항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직구 물량이 폭증해 통관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품은 지난 2020년 990만 개에서 올해 1,6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곳곳에 흩어진 세관 시설을 한데 모은 통합검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건축 사업이자 인천항 지역 세관 검사 시설을 모두 통합하여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관세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처리하는 특송 물류센터에는 엑스레이 검사 시설을 2배 가까이 늘려 배치했고 자동 분류 설비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1년에 처리하는 물량이 기존 1,200만 개에서 2,200만 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약, 폭발물 등 범죄 의심 물품을 전담으로 검사하는 시설도 새로 확충했습니다. 세관의 어떤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에 공간이 되게 협소했습니다. 별도의 세관 전용 검사장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총포, 도금, 마약류 등 불법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와 함께 국민 안전 확보가 예상됩니다. 특히 통합검사센터가 자리 잡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에 업체 입주가 마무리되면 시너지 효과는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통합검사센터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앞으로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절차는 더 빠르고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와중에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연쇄적으로 공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2위 머스크, 독일 하파그로이드에 이어서 한국 HMM 등 주요 해운사가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하는 등 홍해 통과를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 중인 업체는 12곳에 달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로 하마스를 지원해온 후티 반군은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최근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 최소 10척을 공격하거나 위협했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항행이 위험해진 홍해 항로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다국적 함대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바레인 등 다국적군이 참여해서 홍해 남부와 예멘과 가까운 아덴만에서 합동 순찰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 작전에 몇 나라가 추가로 함정이나 초계기를 보낼지는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경고성 대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까지 내비쳤는데 정부는 북한이 ICBM 발사의 명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장면입니다. 셋, 둘, 하나, 발사. 수직으로 세워진 발사대를 빠져나온 미사일이 점화 없이 튕겨나온 뒤 상공에서 불꽃과 함께 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고체연료 미사일의 전형적인 콜드 론치 발사 방식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500여 킬로미터까지 상승했고 약 1,000킬로미터를 73분 25초 동안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 소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는데 딸 주혜와 부인 리설주도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큰 만족을 표하며 이번 성과는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 과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핵심 타격 수단의 믿음성이 다시 검증됐다며 유사시 미국 본토를 핵으로도 공격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시면서 북한이 화성 18형을 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험 발사 대신 발사 훈련이란 표현을 사용해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있지만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상각도로 쏴서 재진입할 때의 상마 기술이 어느 정도 신장됐는지, 타겟화된 곳에 정밀도 높은 타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형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도발 명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는 후한무치한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 관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의 핵작전 연습 결정에 맞서 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대강 대립과 도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정보는 미사일 발사 원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3국의 정보 공유는 한미, 미일 간 따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거쳐 실시간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보유 탐지 자산의 차이, 지구 공면으로 인한 탐지 오차를 보완하고 탐지 시간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자 훈련도 정례화합니다. 3국의 공동훈련은 내년 1월부터 정상 시행될 예정으로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간 진행될 훈련 계획을 수립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림팩, 퍼시픽 뱅가드 등 기존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됐습니다. 미사일 경보 훈련 또는 대잠전 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해왔고 또 인적 차원에서 해양 차단 훈련
대해적 훈련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었고,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운용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단 전원에게 연락을 드리겠다며 참석 가능한 분을 다 모셔서 당 상황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선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표현하기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을 다 마치고 결정하겠다며 당내 직능 조직 의견도 청취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의 윤리적 몰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했다며 말을 아꼈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지는 않을지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586 운동권 청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돈봉투가 그리 중대 범죄냐고 말한 송 전 대표의 과거 발언 등을 지적하며 윤리의식을 정조준한 겁니다.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현 지도부까지 겨냥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쨌거나 민주당의 당대표와 민주당의 지배구조를 탄생시켰던 절차였는데 그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했다며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거론되는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물음에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지켜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으로도 들어갈 것인데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잇따를 수밖에 없는 후폭풍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반성과 사과를 하기보다는 과도한 검찰 수사라며 역공세를 펴온 논리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적잖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다른 의원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켰던 그렇죠. 판사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치 판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의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이력에 이어 이경전 상금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상황.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도덕성 논란도 연달아 불거지며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공세도 갈수록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오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 명품 화장품 세트와 가방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해서 금융위원 임명을 언급하는 것을 면담 중이던 최 목사가 들었다며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 무인 점포를 찾은 취객이 갑자기 가게 안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당연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떠나고 나타난 또 다른 손님, 180도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 달랐을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한 무인 점포. 계산대 앞에 선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난동을 피웁니다. 키오스크에 이어 진열대도 걷어차기 수차례. 물건을 집어던지던 남성은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듭니다.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행패를 부린 건 지난 16일 새벽 3시 반쯤. 바닥에 떨어진 상품을 문 밖으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가게 안팎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상황.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30분 뒤 가게를 찾은 또 다른 남성. 엉망이 된 가게를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걸고 피해 사실도 알렸습니다. 물건을 주워 가게 안으로 옮기길 수차례. 가게 밖을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가게 주인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 남성은 누구라도 자신처럼 행동했을 거라며 주인을 위로했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 모습에 속이 상했던 주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쁜 놈들 정성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흉흉한데 경기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타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균형이 맞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아직 붙잡히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해당 점포 주변 CCTV를 확인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차량 지붕 텐트가 날아와 운전자와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차량 지붕 텐트가 날아와 버스 운전석 앞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60세 A씨와 운전석 뒤에 타고 있던 승객 72세 B씨가 크게 다쳤고 나머지 승객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등 모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계 곳곳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한겨울 폭우로 70만 가구가 정전이 됐고 호주와 인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강타합니다. 도로는 강이 되어 흐르고 표지판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춤을 춥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허리가 부러져 누웠고 바람은 문 열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이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우가 북상하면서 북동부까지 덮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인구 많은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13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한때 7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에 항공기도 수백 편 발이 묶였습니다. 한겨울 보스턴 기온이 15도를 넘는 이상 고온에 눈 아닌 비가 내리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 지역에도 사이클론 제스퍼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시간 동안 6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공항이 폐쇄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14,000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일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I could not tell you I've seen it this bad before here. No, I don't think so. It's a little bit crazy. Like we didn't expect something like this. I never see flooding like this before, and it's the first time, so a little bit impressive for me. 강물 범람으로 악어가 주택가 근처까지 밀려와
악어 잡기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호수 둑이 터져 도로로 끊임없이 물이 밀려듭니다. 이달 초 폭우로 10명 넘는 사망자가 났던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또다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4개 지역 학교와 은행 등이 문을 닫았고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추위의 기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 낮부터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낮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고 내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종일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충남과 제주 산간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로 예년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